해리스 등판 이후 트럼프 대세론에 급제동이 걸리며 미 대선 레이스가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의 전략을 엿볼 수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 뒷얘기를 온더스팟에서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70일이 채 안 남았더라고요. 해리스 후보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확실히 눈에 띄네요. 네, 페어리 디킨슨 대학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에서 22일 사이에 진행됐으니까 조사기간 나흘 중에 이틀이 겹치는 여론조사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로 7%포인트 차 격차가 났습니다. 아마 최근 여론조사 중에는 가장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메이저 언론사 여론조사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감안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해리스의 전당대회 효과, 흔히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확인됐고 해리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조사는 아니지만 지난 18일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3%포인트 앞섰었거든요. 그때보다도 격차를 더 벌린 거네요. 기대 반 의심 반 이런 상황이었다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해리스로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확신감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카고는 민주당 텃밭인데 여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해리스 후보의 후보 대관식 열기가 어땠나요?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시카고 불스 농구팀 그 홈구장인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연일 만석이었습니다. 취재진들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정말 북새통이었는데요. 그만큼 해리스 지지층의 열기, 환호,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이것이 그 민주당 전당대회 취재할 때 필요한 비표입니다. 2개나 되죠. 이것은 이제 SBS 기자임을 증명하는 노란 딱지, 그리고 이것은 그 행사장 어디까지 진입할 수 있느냐라는 비표인데 이것만 있다고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을 수시로 차단을 했고요. 민주당 대의원, 당원, 유권자들을 만나려면 이 비표를 내고 특수 비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표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비표를 받아들고 30분 동안 부지런히 취재를 한 다음에 반납을 해야지 제가 다음 날에도 또 취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입장할 때도 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비표 검사해야 되고 비행기 탈 때처럼 보안 검색, 가방 검색을 일일이 다 합니다. 와, 보안 검색이 오늘따라 더 깐깐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찡그리는 표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에 임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이길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I'm confident. I know we're going to bring it home. And I know we're going to make her the next number 47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실제로 선거 자금도 한 달 새 7,100억 원 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던 나흘 동안에만 1,000억 원 이상 몰려든 것으로 보면 민주당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전당대회 무대에 누구를 세우느냐, 이게 또 캠프의 분위기나 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을 것 같은데 인상적인 등장인물이 있었나요? 공화당 때도 트럼프 손녀가 나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보통 할아버지고 자기한테 맨날 골프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친근한 얘기를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해리스도 남편이 먼저 나와서 연설을 했죠. 해리스가 수락연설을 할 때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그 결혼 축하해 이러면서 연설을 시작했는데 에모프는 변호사 출신으로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면서 변호사 활동 접고 외조에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리스를 직접 소개했던 연사는 마야 해리스라고 해리스 부통령의 여동생입니다. Our Democratic nominee, my big sister,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Kamala Harris. 그냥 여동생이 아니고 핵심 참모 역할을 하고 있죠. 힐러리 전 장관의 대선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2020년 대선 때는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서 아주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야의 남편이자 해리스의 제부죠. 토니 웨스트도 해리스 캠프에서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조카인 미나와 의붓딸인 엘라도 나왔었고요. 우리는 이런 전당대회나 대선 후보들의 연설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서 후보를 직접 소개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or freedom, do something. Yes, she can. President. Fully back.
거물들도 눈에 많이 띄었어요. 공화당에서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오지 않았고요. 반면에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은 총출동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현직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해리스에게 횃불은 넘겨졌다. 이제 해리스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America, America, I gave my best to you. 바이든 대통령이 참 멋있게 물러났다. 청중들은 땡큐조를 연호하면서 분위기는 정말 최고조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연설 천재 부부라고 불리는 오바마 부부가 출동을 했습니다. 미셸 오바마의 연설은 뭐 현지 언론들의 평가로는 아마존 여전사처럼 머리도 묶고 민소매 옷으로 나와서 불평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무엇이라도 해라 이렇게 do something을 외쳤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yes we can이 아니고 그것에서 변형된 yes she can 해리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는데 이 do something과 yes she can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장식하는 전체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 연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았느냐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현장 반응이 거의 대부분 똑같았습니다. 오바마의 연설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최고는 미셸 오바마였다.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강렬했고 쉬웠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가슴을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It was so awesome, but he was right. Michelle Obama was better. 그리고 셋째 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78세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트럼프보다 젊다 이러면서 이제는 트럼프의 약점이 된 고령 논란을 파고들었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힐러리가 2016년에 트럼프에게 다 이긴 것 같이 보였지만 우리가 승리를 과신하니까 어땠어? 졌지? 너네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굉장히 분위기를 업시켰다면 클린턴은 자만하지 말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부각시켰거든요.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아시는 대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 생긴 것도 푸근하고 구수한데 연설도 그렇게 구수하게 잘 했습니다. 자, 내가 풋볼 코치 출신인데 지금은 4쿼터야. 우리가 한 골 먹었고 우리가 지고 있어. 근데 공은 우리에게 있고 공격권도 우리에게 있어. 총 공격하자. 이렇게 외치자 선동적인 그 연설에 분위기는 정말 후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If you've never experienced the hell that is infertility, I guarantee you, you know somebody who has. It took Gwen and I years. But we had access to fertility treatments. And when our daughter was born, we named her Hope. You are my entire world, and I love you.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17세 소년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기 아빠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월즈의 아들. 그 표정이 또 SNS에서는 최고 화제가 됐습니다. 크게 3개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첫째, 통합과 상식의 대통령이 되겠다.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 이런 대의적인 메시지 하나. 그리고 김정은 같은 독재자에 굴하지 않을 거야. 독재자와 폭군에 비율을 맞추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을 했고요.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마지막으로 트럼프처럼 자기 자신만 위하는 억만장자는 안 된다. 이런 3가지 메시지를 던지면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은 93분이었고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은 38분이었는데 시청자 수는 해리스가 2,600만 명, 트럼프는 2,500만 명대로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록 연설 시청자가 아주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고 잘 정제된 느낌이었고 메시지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결정적 한 방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영국 일간 더 타임스의 그 기사를 보니까요. 카멀라 해리스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는 2가지가 빠져 있었는데 하나는 정책과 또 하나는 공감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의 첫 번째 무대였기 때문에 어떤 모험을 건다기보다는 다소 안정적으로 정제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시카고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 시카고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외모가 똑같고 사람들도 몰려 있어서 트럼프가 깜짝 방문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트럼프는 아니었고요. 트럼프 분장을 한 배우, 그러니까 가짜 트럼프였는데 정말 마가 빨간 모자 쓰고 트럼프 양복 입고 또 손에는 2025 프로젝트 책을 들고 있어서 정말 한 10m 앞에서 보면 트럼프와 정말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던 아주 재밌는 경험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불편한 심정으로 이 전당대회를 봤을 것 같으네요. 언론에 민주당 전당대회만 나오는 모습은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런 심기가 충분히 읽힌 일주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 그날부터 계속 경합주에서 맞불 유세를 펼쳤습니다. 일단은 야외 유세도 제기를 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야외 유세를 진행하면서 방탄 유리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론이 방탄 유리 설치해놓고 야외 유세를 했다, 이런 기사를 쓰게끔 그렇게 유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리스의 연설이 있던 날에는 애리조나, 경합주 애리조나 중에서도 남부 국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해리스의 가장 큰 약점은 국경, 불법 이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 잔칫날에 내가 확실히 해리스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해리스의 약점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밤에 해리스가 수락 연설을 할 때는 SNS에 30개 넘는 글을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야, 왜 저러냐, 저거 내 얘기하는 거야? 땡큐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리고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바이든 정부 3년 반 동안 당신이 중산층을 다 망쳐놓고 무슨 소리야? SNS에 도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트럼프다운 반응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We're not going to let this socialist lunatic, and she's a socialist lunatic.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there. You're fired.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전략적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치광이 진보 좌파 이런 얘기 그만하고 바이든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너의 능력을 좀 부각해봐라, 이런 조언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한두 번 듣는 척 하더니 경제정책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이제 그 유세가 옆길로 새서 해리스 인신공격을 또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과연 트럼프에게 마이너스냐? 그건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게 여태까지 트럼프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렇게 논란을 만들고 돌파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자기 방식대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는 계속할 것 같은데 이전처럼 해리스 인신공격 안 하고 정책 얘기만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나와서 제3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결국 후보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았잖아요. 지지율에 큰 변수가 될까요? 케네디 표가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분산됐는지는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기존의 여론조사를 보면 케네디 주니어 지지층 중에 제2후보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의 절반인 여론조사도 있고 오히려 트럼프 표를 더 많이 잠식한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에 머물던 그 5% 남짓 지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산될지는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아직은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진검승부는 아무래도 다음 달에 있을 TV 토론이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자기 자신을 증명한 무대가 아직은 확실히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즉석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회견을 했다든지 아니면 토론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했다든지 이런 기회가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야, 해리스는 기자회견도 안 하는데 저 지지세가 계속 이어지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해리스로서는 TV 토론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트럼프는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사실상 녹아웃 시켰거든요. 그 실력으로 이번에도 해리스 부통령을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해리스가 어느 정도의 토론 실력으로 트럼프와 맞상대하느냐, 이것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벤스를 뽑았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벤스는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의 후계자가 된 셈인데, 와, 저런 계산을 하는구나. 반면 카말라 해리스는 똑같은 야망이 있는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자를 안 택했잖아요. 샤피로 후보를 뽑으면 백미러를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큼 쫓아오나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승모입니다. 자, 오늘도 워싱턴 정치 1타 강사 폴공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야흐로 이제 폴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꼭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먼저 민주당이 마지막 빈 자리였죠. 부통령 자리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 이 검증을 받은 한 정치인이 이 부통령 검증을 대장 내시경 검사랑 비교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깊숙이 들어가고 진짜 털 건 다 털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주지사고 그래서 그 매니지먼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택했고, 그리고 뭐 주방위군, 교사, 코치, 그리고 되게 핵심이었던 건 아마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공화당 지역구를 6선이나 했다는 게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갈등 와중에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영어 강사로 중국에서 활동도 했었고, 신혼여행까지도 거기서 중국서 했고, 중국어도 한답니다. 카말라 부통령하고도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케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하고 또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둘 중에 누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사실은 펜실베이니아가 워낙에 중요한 경합 지역이어서 셔피로 쪽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월즈 주지사가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승계하면서 경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통령 뽑는 과정이 미니 경선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계파들,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샤피로 후보는 워낙 뭐 선두주자고 그랬지만서도 뭐 노동계든지 아랍계든지 나서가지고 좀 많이 그분을 좀 막았죠. 특별히 뭐 유대인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또 예전 발언들이 좀 되게 친이스라엘이고, 특별히 아랍계 같은 거는 이번 선거에는 되게 중요한 계파거든요. 특별히 미시간주에는 아랍 계파가 되게 중요한 표니까 그런 걸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해리스 남편도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파트너로는 또 유대인 정치인을 파트너로 삼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샤피로는 그래서 진 것 같습니다, 후보로. 월츠보다는 셔피로를 했어야 좀 더 경쟁력이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우선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경합주 중에서 제일 많은 표를 갖고 있는 펜실베이니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죠. 월즈도 그나마 뭐 미국 중부지방을 비하하는 flyover country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카말라 해리스처럼 서부에서 동부에서 서부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중부지방을 전혀 안 들린다는 그런 비하하는 표현을 flyover country라고 그러는데, 팀 월즈는 네브라스카 출신이고 미네소타에서 정치인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flyover country인 핵심인 경합주인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은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지도를 보면 미네소타는 중부 맨 위쪽에 있는 거고, 그 경합주 그 러스트벨트는 그 미네소타에서 동부 쪽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면 이제 펜실베이니아 표가 사실은 한국으로 비유하면 충청도 표 같은 거예요. 캐스팅 보트죠. 결국은 충청도 표를 먹는 사람이 이긴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해리스가 충청지사, 충청도지사인 셔피로를 영입하는 게 나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던 거고, 우리 폴공 연구원의 분석은 셔피로보다는 월즈가 전체적인 득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선 판단했을 거다. 충청도에는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으로 따지면 대전은 필라델피아거든요, 펜실베이니아. 네. 근데 필라델피아는 흑인표가 꽤 많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필라델피아의 흑인표를 끌어낼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충청지사는 아니지만 대전에서는 내가 표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충청지사보다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충청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월즈 후보가 낫겠다. 뭐 비유를 하자면 네.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월즈 연설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구수하게. 네, 교사답게 되게 서민적인, 좀 쉽게 사람들이 알아듣게 교사 출신이고 그래 코치고 그래가지고 말은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인상이 좀 뭐랄까요? 옆집 아저씨 같은 그렇죠. 푸근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는 좀 뭐랄까 좀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뭐 이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면 이 월즈 후보는 월마트나 홈데포 가면 흔히 있는 미국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벤스 부통령 많이 언론들에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만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투자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뽑히는데 사실은 전국적인 인지도는 별로 없었던 인물이잖아요. 1952년 닉슨 부통령 후보 이후로 39살의 제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뽑혔고요. 흑수저입니다. 핵심인 게 흑수저고 사실 스코틀랜드하고 아이리시 이민자가 많은 아팔레이치아 산맥 지방 출신이고요. 그걸 극복해가지고 엘리트인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고 인도계 변호사 부인을 두고 있고요. 미 상원 정치인 생활은 사실 미 상원 의원에서 19개월 차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기간을 정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빌리 엘러지라는 저서를 내면서 거의 300만 권이 팔린 책,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된 책으로 해가지고 인지도가 되게 높아진 사람인데 또 그 책으로 인해서 트럼프하고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가 이런 사람들, 중하층인 백인들한테 오는구나 하는 설명이 많이 되는 책으로 본답니다. 젊고 자수성가한 벤스와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볼 수 있는 푸근한 이미지의 오랜 정치인 월즈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러스트벨트에서 더 먹힐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중부지방 정치인들도 많이 모셨고 그런데 저는 월스 주지사 같은 사람들을 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 느낌도 있고 벤스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출세한 사람으로서 그런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아이비리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는 드무니까 차라리 교사, 코치, 옆집 아저씨 같은 월스에 좀 호감이 갈 것 같습니다. 러스트벨트에서는. 사실 그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벤스가 낙점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두세 가지를 꼽으면은 실리콘밸리의 거물인 피터 딜의 지지가 핵심이었고 왜냐하면 그분이 되게 정치장을 트럼프 후보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고 또 아마 트럼프 이기 때 큰 역할을 할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주니어가 많이 민 후보였습니다. 벤스는. 그리고 상원의원 19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민주당이 공격할 기록이 많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대리인 역할을 되게 잘 충실히 했다는 트럼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로는 아마 벤스가 좀 다른 후보들보다 좀 이득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트럼프 주니어 있잖아요. 전당대회 때 보니까 거의 2인자처럼 막 이렇게 활동하던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어떤 역할을 맡을 것 같으세요? 사위하고 다른 큰 이번 선대 본부에서는 안 나오고 있고 큰 역할을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장남은 아마 2기 때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거의 인수위원장 역할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대본부에서는. 물론 당선이 돼야 맞는 얘기겠습니다만 저도 우연찮게 그 아이오와 코커스 취재 갔다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데 대중들의 평가나 관심은 어떤가요? 많이 모르죠. 사실은 장남은. 1기 때는 특별히 딸이 더 유명했지 1기 때는 자기 사업을 트럼프 회사들을 많이 챙겨주는
역할을 했었으니까 대중 사이에서는 많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밀워키 전당대회를 제가 취재를 가서 지금 저 김용태 특파원 얘기한 대로 그런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1기 때 보였던 그 가족들은 안 보이고 에릭 트럼프 아니면 뭐 트럼프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주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게 교체된 이유가 있나요? 이방카라든가 쿠슈너가 뭔가 실망을 시켰다든지. 제가 보기로는 제렛 사위왕 딸은 뉴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사실 진보가 꽉 잡고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공화당 거의 수석, 왕수석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뉴욕 가면은 왕따 당하니까 지금은 플로리다에서 좀 조용히 살고 있고 2기 때 좀 빠져나오면은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월스 주지사를 뽑은 것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팀 케인 상원의원을 뽑은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세이프 초이스였었어요. 무능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점이 많이 없는 그런 후보들을 뽑은 게 되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라는 거는 뭔가 보탬이 되고 표에 이득이 되는 이런 쪽보다는 뭔가 공격받을 여지가 없는. 그렇죠. 점수가 빠지지 않는 그런 후보.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외연 확장에 누가 유리하냐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는 야 우리 표 깎아먹지 않으래 하나 골라봐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군요. 그럼요. 그리고 토론에서도 사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상호 보완적인 밸런스를 좀 맞추는 느낌이고요. 공화당은 그 지지 강도를 좀 높여서 아예 친 트럼프 인사를 부통령으로 뽑았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표 전략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벤스를 뽑았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 후보고 되게 잘 나가는 후보고 야망이 있는 후보잖아요. 네. 부통령으로서는. 그런데 이게 뽑는 순간 이제 벤스는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의 후계자가 된 셈인데 저는 성격상 트럼프는 자기 후계자를 부통령으로 뽑는다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하. 와, 저런 계산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 카말라 해리스는 똑같은 야망이 있는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안 택했잖아요. 야망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래서 참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해리스는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이를테면 후계자, 야심 있는 후계자를 고른 게 아니고 조금 푸근한 만만해 보이는 부통령 후보를 골랐고 트럼프는 오히려 뭐 야심만만한 젊은 사람을 데려다 앉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후보들이 백미라를 안 봐야 되는데 카말라는 그걸 감안하고 샤피로 후보를 뽑으면 백미라를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큼 쫓아오나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시각에서 보면 카말라 해리스는 쉽게 얘기하면 8년을 내다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군요. 그럼요. 트럼피즘이라는 게 트럼프가 이제 4년 임기 끝나면 없어질,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좀 불편했던 그간 이런 것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후계자로서 벤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화당의 색깔이 계속 저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약간 불안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못 박은 거죠. 못을 박은 거죠. 이제 완전히 길이 이제 보이죠. 우리는 공화당은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는구나. 이제 돌아오는 유턴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4년 대통령이 돼서 4년 임기를 하고 나가더라도 트럼프의 영향력, 트럼프의 색깔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은 월즈 후보를 뽑는 순간 공화당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좌파 세력들을 이제 좀 지지를 봐야 된다. 이거를 굳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월즈 주지사는 되게 진보적인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뽑았고 중도층은 좀 나중에 신경 쓰자라는 좀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당에서는. 월즈 주지사 봐도 사실 좌파 성향 정책을 다수 추진했거든요. 주지사 시절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네소타가 좀 남다른 게 민주당 이름이 미네소타에서는 달라요. Democratic Party라고 안 합니다. 미네소타에서는. DFL이라고 해요. Democratic Farmer Labor. 미네소타에서 지난 80년 동안 DFL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진보적인 농부들, 노동을 챙기는 당으로 유명하고 지난 80년 동안 그걸 지켜왔고 그리고 미네소타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2명의 부통령을 배출했어요. 민주당. 카터 대통령의 부통령인 몬데일, 린든 존슨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허버트 험프리, 다 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미네소타 출신이고 DFL 출신입니다. 민주당의 외연 확장 쪽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그 자기 지지층 강화하는 쪽으로 마치 공화당 전략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약간 노선을 바꿨다고 보신다는 거죠? 지금 전략상 그렇게 보입니다. 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앞서는 걸로 나오다가 실제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마다 다 다르죠. 트럼프가 정치 무대에 나오고 나서는 여론조사들이 좀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8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맞출 수 있는 이제 회사마다 언론사 매체마다 포뮬러를 바꾸는 바람에 이제는 좀 정확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언론사들도 자기 개발을 좀 했구만요. 네, 이번 경선 때는 좀 정확히 저희 숫자들이 맞추더라고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이 낙태, 아시다시피 낙태 문제 때문에 여성표가 꽤 많이 나올 거라는 계산이 있고, 그게 여론조사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잖아요. 여성표든 청년표든 사실 민주당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표들이거든요. 지금은 민주당 숫자가 낮게 나오지만 조금 더 나올 거라는 계산이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자, 어쨌든 이제 해리스는 여론조사 수치상 상승세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8월 중순에 전당대회를 거치면 아무래도 뭐 컨벤션 효과가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바람을 탈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신혼여행 허니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허니문이 전당대회까지는 갈 거라고 믿고, 근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죠. 저기 카말라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월스까지도 있으니 파트너까지도 있으니까 공화당이 벌써 이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공산, 사회주의자다는 말부터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유권자들한테 그걸 잘 보살펴가지고 이 파트너십을 굳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선거운동을 잘할 수 있게, 그런 앞으로 3, 4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석 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치열한 접전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미국 정치 이야기, 대선 이야기 폴공 선임연구원과 나눠봤습니다. 여기는 DC,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